예, 최대한 심의 음악 소재 매달 마지막 주일 2부에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그 코너명으로 문학의 또 여러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누는 시간 또 그리고 골라오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또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시고 또 재즈 연구가이신 남혜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제 글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글에 대한 얘기 강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또 같이 생활하기도 하는 남예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남혜진님의 곡들을 쭉 이제 듣게 되고 또 쓰신 책에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혜진님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재즈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섭외를 한 후에 굉장히 큰 상을 타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앨범 오래된 노래 틈이라는 앨범을 내셨고 이 앨범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보컬 앨범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많이 받으셨죠?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튼 한국 대중음악상이 이제 일단 노미네이션 될 때부터 한 해 동안 내가 놓친 또 훌륭한 곡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후보에 오르셔서 근데 또 이렇게 상까지 받으셔서 또 제 일처럼 반갑네요. 네, 오늘은 이 앨범에 있는 곡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노래들을 또 듣고 또 그리고 책도 쓰셨어요. 재즈 끝나지 않는 물음이라는 이러한 책을 쓰셔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음악에 대한 거는 이제 또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재즈 보컬리스트가 사실은 재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박사 논문까지 쓰시고 또 이렇게 되게 인문학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책이 되게 재밌게 읽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깊이가 있어서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또 내게 되신 계기 또 그리고 재즈를 이렇게 학적으로 또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그 한국 음악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재즈 뮤지션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재즈의 어떤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점들이 이 재즈가 음악적으로도 뭔가 약간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문도 역시 고립이 되어 있구나. 다른 학문과의 어떤 융합 연구들이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또한 어떤 재즈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재즈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책에 사실 나오는데 그 약간 대중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유명한 얘기긴 하거든요. 아도르노의 재즈 비판. 거기서 사실은 재즈 보컬리스트께서 이 아도르노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시면서 쓰셔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곡 하나 듣고 나서 약간 저희가 학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도르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소개해 주실 첫 곡은 이번에 상을 받은 4집인데요. 그중에 가시리를 골라오셨는데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것은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는 멜로디가 전승되어 오지는 않고 가사 자체만 전승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악을 만들었죠. 근데 만드는 것이 미리 이제 멜로디를 고정해서 레코딩할 때 연주를 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틀만 짜놓고 멜로디 자체를 녹음할 때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재즈의 본질에 좀 가장 가까운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또 그 순간순간 창작을 하는 그 재즈의 어떤 본질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남혜진 님의 노래입니다. 가시리.
예, 남혜진님의 가실이 들었습니다. 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이제 그 에피소드 같은 거, 녹음 에피소드 네.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집, 오래된 노래 틈이라는 이게 사실, 한 장의 앨범이지만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신 거죠? 네네. 앨범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거를 준비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옛날 노래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재즈클럽 연주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이 되는 대로 클럽에 가서 다른 연주자들과 연주를 해보고 이런 세월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었던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시간과 함께 숙성된 네.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옛 노래들을 또 재즈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우리나라 한 100년 전쯤에부터 그 재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있는 거를 이제 리서치를 하신 거랑 이제 또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아도르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이 아도르노라고 하면은 뭐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건 그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계목의 변증법이라는 걸로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특히 아도르노 본인이 굉장히 섬세한 사상가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재즈 음악을 좋아할 법도 한데 재즈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재즈를 그 실제로 연주하시고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애증의 감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도르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아도르노의 그 재즈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미학이나 철학 쪽에 이제 연구자들의 책들을 좀 많이 읽을 때 사실 이렇게 재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글을 쓰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도르노는 너무 재밌게도 이 재즈에 대해서 직접 글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읽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글이 재즈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죠. 근데 사실 그의 비판에 대해서 막 전적으로 제가 뭐 반박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고 그 비판이 굉장히 재즈 뮤지션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텐데요. 굉장히 적확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동일성의 반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 저부터도 항상 제가 어떤 한 곳에 고여 있거나 머무른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고 흘러가고 싶고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도르노가 모두 뭐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근데 이 재즈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항상 새로운 순간을 꿈꿔요. 연주자들은 새로운 순간을 꿈꾸지만 그 이면에는 그 새로운 순간을 꿈꾸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내는 어떤 재즈의 유산이라거나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창작과 재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차칫 잘못하면 재현 쪽으로 뭔가 무게 중심이 기울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아도르노가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런 비판이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 그 관련 저작물들을 많이 쓴 거 특히 신음악의 철학 이런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1949년작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재즈의 이 모던 재즈의 전성기 예를 들면 뭐 즉흥 음악이 재즈 안에서 꽃피운 그런 시기 이전에 아마 사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재즈의 이런 것들을 사유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재즈도 초기의 재즈는 즉흥 연주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도르노의 문화 비판, 대중사회 비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이제 재즈를 얘기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도르노의 재즈 비판을 꽤 많이 사람들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원용하긴 합니다만 그때 아도르노가 말한 재즈는 사실 요즘으로 치면 대중가요에 해당돼 팝뮤직에 대한 비판에 오히려 어울릴 거고
그 재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서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사실 네. 뭐 프리 재즈 같은 경우는 아마 아도르노가 들었으면 그쵸, 되게 매우 좋아했겠죠. 좋아했을 음악인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즈도 어느 순간에 예술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반복 대중적인 반복이 아니라 정말 창작자의 고유한 자유로운 예술이고 싶어하다 보니 청중과 좀 멀어지는 네네네. 현상이 생기고 오늘날에도 재즈라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청중과 가까워 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런 대중음악은 아니야라는 네네네네.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요 사이에서 재즈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갈등 내지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분열적인 네네네네. 면적 요소가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있어요. 사실 재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새로운 순간들을 사유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음악의 내용 자체에 똑같은 공명을 연주하더라도 분명히 연주의 내용은 다 다를 것이고 그 순간순간 같은 연주자의 연주도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익숙한 것이 안정적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재즈는 정말 사실 좋아하기 힘든 음악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재즈를 항상 듣긴 들어요. 일상에 재즈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커피숍에서도 맞아요. 나오고 레스토랑에서도 나오고 광고 음악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재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이 재즈가 가진 어떤 이미지, 사운드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엄격한 약속, 엄격한 규칙들을 지켜내는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르적인 어떤 사운드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뭉뚱그려진 어떤 이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서 나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재즈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즈를 본격적으로 감상하는 일 자체는 또 조금 다른 거죠. 네. 이 항상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괴리감이 항상 있고 연주자들도 요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도 사실은 재즈를 아주 진지하게 듣는 그쵸, 나라잖아요. 제가 독일에 살아 느꼈던 게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청중보다도 재즈를 듣는 청중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연령도 더 높을 뿐더러 약간 학술 그 대회에 온 느낌처럼 네네네. 엄청 진지하게 듣고 학구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독일의 그 재즈 음악이 가지고 어떤 힘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진입장벽이 네네네.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노래를 하나 듣고 또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4집에 실린 목포의 눈물인데요. 네, 이 네. 노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쵸. 우리나라의 정말 소울푸드 같은 노래인데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제 또 이 노래 해석을 하실 때 또 나름대로 초점을 어디 맞추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혜진님의 노래입니다. 목포의 눈물. 예, 뭐 우리나라 영원한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을 재즈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곡을 녹음하실 때 아무리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네. 뭐 부담을 안 느끼셨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내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초점을 좀 맞추셨나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유행가라는 곡종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유행가가 해방 이후에는 트로트라는 네. 이름이 붙거든요. 저는 사실 트로트라는 음악이 되게 멋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제강점기 초기 가요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을 변화해 가면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트로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목포의 눈물이라는 곡은 일제 강점기에 그 디바죠. 최고의 디바. 네. 이난영 씨의 목소리가 너무 감명이 깊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일화 또
또 있더라고요. 그 가사와 저는 이제 1절만 활용해서 네. 노래를 불렀는데 2절 가사와 관련해서 뭐 그 당시에 일제 경찰과의 어떤 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해서 이 노래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 트로트가 가진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음계라든지 창법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온전히 어떤 현대 재즈의 느낌으로 이걸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곡뿐만이 아니라 이 앨범 전체를 돌이켜보면 민요들도 그렇고요. 그것들이 갖고 있던 원래 색채 독립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재즈가 가진 어떤 독립적인 세계를 막 섞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보존돼서 뭔가 병존돼서 같이 가는 느낌의 편곡들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뭔가 우리 트로트에서 잘 사용되는 따라라라라 네, 이런 것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네. 그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쓰신 책하고 또 이제 여러 그 음악 방송들하고 한 인터뷰나 이런 거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 100년 전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재즈가 조금씩 소개되던, 그러니까 재즈의 초창기 형태들이죠. 그 뭐 스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서지적으로 연구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우리는 그냥 트로트 있고 이제 재즈는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장르처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100년 전 노래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보자면 재즈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되고 그게 한국화가 돼서 우리 가요나 이제 그런 음악의 그 함께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게 그렇죠. 좀 단절됐다 네, 이런 네,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100년 전에 한국에 재즈가 소개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그렇죠. 그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 한국 재즈가 5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침잠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각종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된 신문 자료들 모아놓은 그 아카이브에서 재즈 관련 키워드로 기사를 하나씩 검색해서 보는 그런 취미였는데요. 그게 이제 차츰차츰 모아지니까 하나의 논문이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취미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기사들이 1926년, 27년경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 나오고 단절이 돼요. 지면상에 재즈라는 그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50년대 한국전쟁으로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지면에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재즈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네, 일본이 적대 국가였던 미국의 음악을 듣지 마라 해서 그걸 내렸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요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그 쓰신 글 인터뷰에 봤더니 우리나라 20년, 30년한테 놀랍게도 뭐 듀크 엘링턴, 네네네, 맞아요. 베니 굿맨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공연에 갔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사실은 장안에서 조금 요즘으로 치면 힙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도 사실은 그 경성의 모던 보이, 모던 걸스들께서는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재즈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찰나에 적성국 음악이라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단절이 됐다. 네네네네. 이런 정도의 태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그런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실제 음원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남아있던 거를 찾아서 들어보던 중에 뭐 38년에 김혜송 씨의 청춘개그이라든지 39년에 손목인 씨가 번안한 싱싱싱이라는 음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재즈의 사운드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고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런 사운드를 흉내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가사도 한글로 번안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한국의 그런 트로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창법들이 굉장히 잘 묻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이 사실 계속 되었다면 오늘날 한국 재즈가 많이
발전을 하고 시장도 넓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재즈는 기타 장르고 뭔가 이식되어진 외국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 단절기만 없었으면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요의 어떤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이게 재즈를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저도 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가 가지고 있는 원래는 재즈라는 것이 대중음악인 건 분명하고 네. 예, 그래서 클래식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엘리티즘 같은 게 네네네네. 있잖아요. 있죠, 듣는 있죠. 사람도 그렇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청중을 늘리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너무 대중적으로 간다 싶으면은 바로 왜 이렇게 대중적이냐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그 재즈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에 소화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골라와가지고 네네네. 시작한 장르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는 재즈는 여전히 좀 초창기에 있는 맞아요. 것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일제강점기 처음에 재즈를 들여왔다고 알려진 뭐 백명곤, 홍남파 이런 분들 자체가 이제 그 당시로 치면은 엘리트들이었고 부잣집 아들들이었으니까 사실 이 음악의 이미지 자체가 그때부터 미국에서 재즈는 초창기의 재즈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아니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루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 계급적으로 나눠져 버린 게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곡 하나 또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집인데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재즈 보컬리스트시지만 네. 시작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을 하시고 사실은 원래는 락 음악 또 힙합 이런 것까지 하셨다 들었는데 좀 음악적 연대기를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처음에는 대학에서 락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락 밴드 오디션을 봤는데 단번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음악이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항상 노래방에서 그냥 친구들과 노래 부르고 있는 어떤 날 그 노래를 들은 친구가 힙합 동아리에 노래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힙합, R&B 이런 장르에 또 눈을 떴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악기들이랑 한번 합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합주를 합니다. 그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오디션을 보러 가라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간 곳이 이제 누보송이라는 한국 가요를 재즈로 리메이크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작업이지만 흔한 작업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네, 굉장히 그런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재즈 보컬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집도 이제 재즈적인 네. 색채. 네네네. 요즘은 이게 그래도 꽤 여러 해 전에 앨범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11년 네,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물론 음악이라는 게 늘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때 음악적인 어떤 색깔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일단 목소리부터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즈라는 음악을 듣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방향성은 뭔가 이 음악을 조금 더 친숙하게 쉽게 친근하게 만들어서 다가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곡이고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루지한 음악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혜진 님이 해석한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남혜진 님의 2집 앨범 중에서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4집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2집도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4집에서 지금 추구한 음악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지난 10여 년간 많은 모색을 하셨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네요. 2집이 감상하는데 어쩌면 어떤 분들이 2집 훨씬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근데 또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많이 하면 되게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쓰신 책에서 사실은 이 쓰신 책이 굉장히 다양한 인문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정찬을
받은 그런 아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원래 쓰신 박사학위 논문과 그리고 재즈피플에 연재했던 네, 연재물들이 이제 함께 그 모아서 내신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사상가로 이렇게 프랑스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질들레즈, 뭐 자크 락강, 또 그리고 앙리 베르크송,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작가인 마르세 프루스트의 그 유명한 마들렌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건 프랑스 사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본 친화력을 조금 느끼시나요? 사실 제가 특별히 이제 프랑스 사상가들의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심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출발이 저는 락강이었어요. 그러시겠군요. 네, 락강이 조금 친숙했거든요. 그래서 락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마르세 프루스트의 그 11 시간을 찾아서의 처음에 나온 그 마들렌 얘기와 락강의 얘기가 사실 통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 무의식에서부터 자기가 드러나는 건데 그 재즈,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당연히 락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걸 이제 노래를 하시고 또 이 실제로 노래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연구자시다 보니 본인의 음악 활동을 또 이렇게 반성적으로 한번 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본인의 그 락각에 대한 그 지식을 그 본인의 음악 그 활동에 한번 비춰본다면 본인 안에 있는 그 어떤 음악적인 가장 기본 욕구는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락강을 읽을 때 뭐 많은 감명적인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감명받은 게 이제 언어와 관련된 무의식이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이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사실 우리는 언어로 이제 성인이 되고 모국어에 능해지면서 많은 것들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문득 들더라고요. 어떨 때 이게 많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한번 키웠었는데 이 강아지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올 때의 기분은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현기증이 나기도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기도 한데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인데 이거를 결국에 저는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언어는 제한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락강 또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잉여들의 우리가 이렇게 막 무리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대중이라는 이 거대한 무리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우리 다 되게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뭐 나눠줘봤자 뭐 남자 여자,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사실 개별적인 주체들을 보면 다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특별함이 그 잉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평균치 안에서는 그 특별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언어로 표현되는 평균치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틈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재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즈를 설명하는 어떤 정의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정의들이 결국에 재즈를 제한하고 구속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를 본격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담아내지 못한 어떤 틈들을 내가 사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락강의 사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개념으로 그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 틈 혹은 뭐 락강식 표현하자면 미끄러짐 이런 게 결혈하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인간 존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리고 재즈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즉흥 연주라는 게 재즈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도 그러한 틈을 찾아내는 그런 면에서 재즈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게 있었다고 하겠네요. 근데 얘기하시면서 저도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생각났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는 게 되게 사실은 오해를 하면 모든 세계를 다 언어화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비트겐슈타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세계를 다 언어화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계에는 신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언어가 다 담지 못하는 거를 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삶에 굉장히 큰 이렇게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자유라는 게 거기서 있는 거겠죠. 예.
곡 하나를 또 들어야 되겠네요. 곡을 하나밖에 더 못 듣겠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두 곡을 이제 3집에 있는 안나라는 곡도 좋고요. 저는 이 노래도 들어봤고 오늘 하루 이 곡도 참 좋은데 네. 네, 두 곡 중에서 하나를 한번 골라봐 주시죠. 제가 20일에 네. 새 음원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소근남이라는 인디 뮤지션 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음악에 피처링을 했는데 그 오늘 하루에 기타를 친 친구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오늘 하루를 들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 20일에 나오게 되는 20일이면은 저희 방송 기준으로는 이미 나왔을 텐데 그 곡 이름도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백일몽이라는 곡인데요. 백일몽,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음악과는 또 다른 어떤 모던 락적인 사운드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음악적인 방향을 또 이렇게 네. 한번 모색하시는 거겠네요. 예, 오늘 재즈 가수이시고 또 재즈 연구가이시기도 하고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철학자 같은 그런 그 음악 철학을 하시는 분이라는 정말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저 좋은 음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해주시고 그 틈을 끊임없이 또 발굴하는 네. 그러한 여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즈는 사실 앨범도 너무 좋지만 공연장에 라이브 공연장 재즈클럽 찾아서 들으시는 게 정말 재즈의 진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재즈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으면 라이브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